미래를 사로잡을 이 기술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 안팎에서 가전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홈 IoT라고 하는데요.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기 전 컴컴한 집안에 들어가기 싫을 때는 도착하기 몇 분 전 조명을 켜놓으면 됩니다.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설정해 놓을 수도 있고 미처 청소를 하지 못했다면 로봇 청소기를 구동시키면 됩니다. 네, 실내 모드를 실행합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땐 환하게 불이 켜진 집은 말끔히 청소가 돼 있겠죠. 생활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기기들을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한다는 건 사물 인터넷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이 네트워크를 통해 집안의 기기들과 소통한 결과 이로 인한 서비스로 사람이 편리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물망처럼 존재하는 사물 인터넷의 연결고리, 홈 IoT의 네트워크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기술을 꼽는다면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그비, 지웨이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란 점인데요. 이더넷의 무선 버전인 와이어리스 랜과 무선 랜보다 작은 범위로 10m 이내의 전파 강도를 지닌 와이어리스 팬으로 나눌 수 있죠. 이와 같은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은 홈 IoT 분야에서 특히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홈 IoT에서는 무선 통신 기술 중에 보통 와이파이나 G웨이브 같은 경우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유는 먼저 인터넷이 가장 많이 보급이 되면서 현재 집에 와이파이가 가장 보급이 많이 되어 있고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G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에 현재는 가장 최적의 기술로 판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홈 IoT 분야에선 음성인식 허브를 통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젠 스마트폰 대신 말 한마디로 사물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높은 22도, 최저 기온은 3도 낮은 9도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등장은 홈 IoT 시장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데요. 사물과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을수록 노동력은 줄고 노동력이 줄어든 만큼 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전자기기들의 전력 소모량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하니 예전엔 상상도 못한 일이죠. YTN 틀어줘. 하지만 이러한 일은 사물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모습 중 일부일 뿐입니다. 현재는 편리성이나 에너지 절약, 안전 위주로 된 스마트홈 기술이었고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이 집약된 지능형 스마트홈의 초기 단계라고 하면 향후에는 능동적 AI라고 얘기하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좀 더 발전이 되고 이를 홈 로봇과 연결돼서 SF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레카! 우리가 겪고 있는 극심한 기후변화. 폭염, 태풍, 한파 때문에 오히려 에어컨, 난방을 더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셨나요? 우리나라의 연교차는 무려 50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건물들도 50도의 온도 차이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에어컨과 보일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더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냉난방비는 더 올라가겠죠?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환경은 환경대로 망가지는 상황. 이런 반복이 지구의 기후변화를 더 앞당기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아이스박스처럼 만들어 볼까요? 바깥의 뜨거운 열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먼저 창문을 이중창, 아니 삼중창으로 만들고요. 벽에는 단열재를 붙이면 자, 집이 더위를 막아내고 있죠? 바닥도 단열 바닥으로 바꾸면 효과가 더 좋죠. 우리가 집에서 덥고 추운 건 집이 우리를 잘 보호하지 못한 거니까 창문은 여러 겹으로 벽과 바닥에는 단열재를 강화해서 여름에는 아이스박스처럼 겨울에는 보온병처럼 만들어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죠? 이렇게 창이 많으면 온도 차이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에너지 낭비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곳은 온도를 지키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밀폐가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환기 시스템이어서 저희는 밀폐 외에 창문을 굉장히 많이 낸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근데 창문을 많이 냈을 때의 단점은 안에 있는 공기가 외부로 많이 빼앗긴다는 점인데요. 그 빼앗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한 기술이 3중 유리창입니다. 그래서 3중 유리창으로 안에 패킹이나 단열 효과를 높이고요. 겉으로는 30cm 이상이 되는 단열재를 사용해서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차단시키고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유레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경과학센터의 이창준 박사는 국내외 연구진과 함께 카페인과 뇌암의 관계를 연구했는데요. 뇌암 세포의 성장과 전이에는 칼슘이 영향을 끼쳤는데 카페인이 칼슘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카페인이 뇌암 세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저희 기대와는 완전 반대로 칼슘 증가를 시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칼슘을 억제하고 그 세포 증식하는 것도 억제하고 해서 뇌암에 굉장히 좋은 항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칼슘 이미징 실험을 통해 카페인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슘 이미징 실험이란 뇌암 세포 안에 있는 칼슘을 측정하는 실험으로 뇌암 세포에 카페인을 주입하고 형광램프로 빛을 조사하면 칼슘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카페인의 작용으로 인해 칼슘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광색의 칼슘이 줄어든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카페인이 칼슘 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뇌암 세포에는 칼슘을 분비하는 그 수용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IP3, 1, 2, 3, 1, 2, 3이 있는데요. 그 수용체 중에 IP3 subtype 3, 이 세 번째 그 수용체가 카페인에 굉장히 반응성이 높은데 그 수용체가 뇌암세포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카페인이 뇌암세포에 훨씬 더 작용을 잘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체가 열리면은 칼슘이 많이 증가하는데 카페인이 그 수용체가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칼슘이 억제가 되는 겁니다. 동물 모델 실험도 진행됐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카페인을 섭취한 쥐의 몸에선 뇌암 세포의 전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생존율이 2배 증가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쥐에 투여한 카페인의 양을 사람으로 환산하면 커피 2잔에서 5잔에 포함된 양이라고 합니다. 의료 분야에서 카페인은 주로 약 성분을 더 빠르게 흡수시키도록 돕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카페인이 지닌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한층 더 넓혀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그래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인데요. 소중한 에너지를 아끼고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체험과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곳이죠. 건물 자체로도 에너지 효율 극대화의 본보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우리 에코센터에 온 걸 활용해. 이제부터 구경하러 가볼까요? 네, 가봅시다. 아이들은 이곳 업사이클 에코센터에 방문해서 다양한 놀이와 함께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에너지를 잘 쓰는 방법을 어린 시절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저희 에코센터는 3가지 분야로 교육을 합니다. 기후에너지, 숲생태 교육, 그다음에 업사이클링 교육 3가지 분야로 교육을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 업사이클과 기후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아이들과 함께 보는 주제 영상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은 어떤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보시면 이게 저희 지열 시스템인데요. 저희는 마당에 5개의 150m짜리 파이프를 심었고요. 그 파이프에서 일정 온도의 물이 순환되어서 생산하는 지열 발전 시스템입니다. 지열 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은 지표면에서 가까운 150m 깊이에 있는 10에서 20도 사이에 존재하는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런 지열 시스템은 온도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온도를 내려주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 대류 에너지로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주고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공기로 온도를 내리는 역할도 가능한 겁니다.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지열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는 태양광 발전과 지열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오늘 자체적으로 생산한 에너지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도 있고요. 외부에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에너지로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건물의 경우에 그 냉방, 난방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온수라든가 환기를 위한 기타 시설을 돌리는 전열 등등 5개 영역에서 주로 소비가 되는데요. 특히 냉난방 쪽에서 대폭 그 전기 에너지가 절감이 돼서 저희 생각으로 한 30~40%는 절감하고 더 나아가서 에너지 액티브라고 그래가지고 이 건물에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그 전기 절약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레카! 사물 인터넷이란 네트워크가 연결된 환경에서 사물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말합니다. 사물과 사물이 대화를 나누듯 소통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사물은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해선 3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사물이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 기기입니다. 스마트 기기란 각종 센서와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된 장치로 스마트폰, 스마트 TV와 같은 가정용 전자기기나 웨어러블 기기,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죠. 사물 인터넷을 이루는 두 번째 요소는 네트워크입니다. 사물 인터넷의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최근엔 홈 IoT의 강세와 더불어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 주목받고 있죠. 사물 인터넷의 핵심 조건, 그 마지막은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결국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응용 서비스를 연동하기 위한 인프라 등의 매개체를 서비스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플랫폼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유레카! 패시브하우스에 액티브하우스를 더한 주거 공간. 국제 패시브하우스 기준으로 설계하면 냉난방을 하지 않고도 겨울철은 20도, 여름철은 26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초창기에는 패시브하우스 할 때 저희들이 벽을 더 두껍게 했습니다. 두껍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추가 비용도 발생하고 공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벽을 두껍게 하면.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목조주택 벽 두께를 쓰면서 저희들은 단열재를 고단열재를 넣고 거기 또 내부에 이제 투습재를 한 번 더 함으로써 벽 두께를 안 두껍게 하면서도 실제로 단열 효과를 상승시키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저 푸른 초원에 내가 꿈꾸던 집을 지어 살고자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전원주택 하나 잘못 지으면 전기세 유지비가 엄청 나옵니다. 게다가 환경도 망치게 되죠. 그래서 자체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정답. 새는 에너지를 막아주는 기술로 지어진 패시브 하우스에 친환경 에너지원을 설치하면 연간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액티브 하우스를 만드는데 뭐 이런 이제 요소가 있다고 한번 구경하시면 이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이거 하나로 태양열을 열 에너지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외기 온도가 영상 5도입니다. 근데 이 내부 온도 보시면은 영상 지금 80도 정도 되어 있습니다. 80도. 요 부분을 이제 실제로 이제 히터를 돌리시면은 여기 이제 더운 바람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액티브 하우스를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태양열 온풍기는 창문 바깥 아래쪽에 지별판을 달아 데운 공기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겨울엔 오후 1시 이전에 햇빛이 강한데 햇빛이 있는 동안 45도씨 정도 되는 따뜻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죠. 게다가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 환기를 잘하지 않는데 공기가 순환하는 원리 덕분에 자연스럽게 환기가 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간단하게 지별판을 달기 때문에 일반 도시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뭐 난방의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온수하는데 그리고 요 구조를 잘 활용하면 또 이제 물을 데울 수 있는 추결 구조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액티브 하우스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시브 기술과 액티브 기술을 더해 만들어진 건축물들은 에너지를 아껴 유지 비용도 절감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은 큰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죠.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한 후 각국은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 체제를 위해 법과 제도를 손질하고 있는데요. 건축물 부문에서는 패시브와 액티브 기술을 결합한 제로 에너지 빌딩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이란 건물 소비 에너지와 건물 생산 에너지가 같아 에너지 사용량이 0이 되는 건물입니다. 패시브 기술을 적용해 새어나가는 열을 최소화하여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고 액티브 기술인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추가하면 연간 에너지 사용이 말 그대로 0이 되는 제로 에너지 빌딩이 되는 것이죠. 유레카! 알고 보면 우리는 카페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죠. 아침에 잠을 깨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 것도 잘못된 행동 중 하나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방해한다고 하는데요. 오전 시간엔 스트레스로부터 신체를 안정시키고 신체 각 기관에 더 많은 혈액을 보내 몸이 최대 에너지를 내도록 돕는 코르티솔이라는 성분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 분비로 사람들은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휴식이 필요한 시간대에는 농도가 낮아져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코르티솔이 분비되는 오전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에 의해 점점 코르티솔의 분비가 적어지고 우리 몸은 카페인 각성 효과에 의존하게 됩니다. 생리적으로 우리 몸의 코티졸이라는 게 야간에는 조금 떨어졌다가 아침 새벽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있어서 오후에 있어서 천천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티졸이 올라가는 시간이 아침 새벽녘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서 점심때 이런 식으로 그 피크를 이루기 때문에 그 코티졸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카페인을 썼을 때 카페인이 주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코티솔 레벨 때문에 상쇄되기 때문에 코티졸이 어느 정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커피를 마시면 조금 더 카페인의 효과를 잘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페인을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건 적정량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량을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는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권고하고 있는데요. 커피나 초콜릿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그 권장량을 훌쩍 넘길 수 있으니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동시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허용 범위에도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섭취량을 줄이며 나만의 카페인 적정량을 찾아야 합니다. 카페인은 사실 어느 정도 적정량을 유지를 한다면 사실 어느 정도 인지 기능 개선 효과도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 장기간 연구에서는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향상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과유불급인 것처럼 용량이 지나쳤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중독이라든지 의존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카페인 용량을 정확하게 찾아서 드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레카! 이곳은 저탄소 녹색 성장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도시주택이죠. 멀리서 봐도 태양광 패널에 둘러싸인 아파트 모습은 왠지 조금 앞선 미래를 보는 것 같은데요. 건설 단계부터 에너지 제로를 목표로 한 전국 최초 공동주택 단지인 이지하우스는 총 121세대가 살고 있는데요.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한 각종 설비들이 가득합니다. 제로에너지 건물인 이곳 이지하우스에는 에너지 제로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이 패시브 설계 기술, 액티브 설계 기술,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기술이죠. 우리 단지하고 현재 한국에 있는 건물하고의 차이가 바로 단열재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열재가 이 콘크리트 안쪽에 있으면 겨울철에 이쪽이 영하 10도라고 치면 내부가 20도일 때 여기가 영하 9도가 됩니다. 요 사이 경계가요. 이렇게 됐을 때는 단열재와 콘크리트 사이에 결로라는 게 생겨서 곰팡이가 이렇게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단열재가 콘크리트 바깥쪽에 외단열이라고 하는데 겨울철에는 찬 열기를 이 단열재가 막아줍니다. 그리고 절대로 결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하, 이런 차이가 있었군요.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도 에너지를 이렇게 아낄 수 있다니 굿 아이디어. 그 다음에 우리 그 제로에너지 단지에 있는 대표적인 예가
이 창호입니다. 창호를 보시면 여기에 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고 전체적으로 창이 굉장히 큽니다. 왜 창이 이렇게 넓으냐 하면요. 겨울철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일사량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실내 온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창이 이렇게 커서 바깥에 있는 일사량을 많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름철에는 바깥에서 실내로 들어가는 일사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 전동 블라인드를 이렇게 내려두게 됩니다. 그래서 전동 블라인드가 일사량을 차단을 하게 되면 바깥에 있는 일사량이 직접 실내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냉방 에너지를 절감을 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동 블라인드가 됩니다. 실제 건물 외경을 살펴보면 특수 단열재와 남향으로 난 3중 통유리창이 보이시죠? 게다가 여름철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한 전동 블라인드까지 장착되니 이게 바로 에너지 사용 제로가 가능한 미래도시 스마트 하우스네요. 이지하우스에 도입된 액티브 기술로는 폐열 회수가 가능한 환기장치, 난방, 급탕 통합 배관 시스템 등이 있는데요. 이건 지열 시스템이네요. 지열 시스템으로 생산한 열이 각 세대에 와가지고는 열교환기를 통해 가지고 급탕 온수로도 나가고 난방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통합 배관을 적용을 하는 에너지 전략형으로 설계를 한 시스템입니다. 게다가 첨단 IT 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 건물의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도입되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한 건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약하기 위한 설계, 자재들이 거의 100% 국산화이고 태양광 발전도 100% 우리 기술로 건설된 것이란 겁니다. 제로에너지 주택에서 살기, 그 자체가 우리가 충분히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닐까요?